행복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해진다. 쇼펜하우어의 통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질문의 선뜻, 네, 행복해요 라고 대답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은 아직 아닌데, 이것만 해결되면, 조금만 더 가지면, 이 상황만 지나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행복을 원하는데, 막상 지금 행복한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자직이라고 대답합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살았던 한 철학자의 사상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철학자이자 역사상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처음 그의 이름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비관적인 철학자의 이야기를 왜 들어야 하지?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이 비관적인 철학자의 말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보세요. 새 장난감을 갖고 싶었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었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욕망은 자라면서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원했고, 사회에 나와서는 좋은 직장을 원했습니다. 직장을 얻으면 승진을 원하고, 결혼을 하면 더 나은 집을 원하고, 아이가 생기면 아이의 미래를 원합니다. 이 욕망의 사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마침내 얻었을 때 행복은 생각보다 훨씬 짧게 지속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찾아오는 기쁨은 대개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새 차를 샀을 때의 그 설렘,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의 그 만족감, 오랫동안 원하던 일을 시작했을 때의 그 흥분, 이 감정들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인간의 본성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고 곧 새로운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운다.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얼핏 들으면 냉정하고 허무하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와 스마트폰과 SNS가 넘쳐나는 21세기의 현재는 많이 달라 보이지만 인간의 이 근본적인 욕망의 구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NS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우리는 이 제24시간 타인의 행복해 보이는 삶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승진 소식, 누군가의 멋진 식사.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왜 이럴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불행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닌데도요. 쇼펜하우어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려면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핵심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과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을 그는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을 넘어서 세상 모든 것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드는 맹목적인 힘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원하고,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의지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겨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만 곧 배가 고파집니다. 배가 부르면 잠이 오고 자고 나면 다시 배가 고파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먹고 자는 것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두 가지 상태 사이를 오간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결핍에서 오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만족 이후의 권태입니다. 원하는 게 있을 때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허무하고 심심합니다. 그러다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기면 또 괴롭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처음 들으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쇼펜하우어는 매우 비관적인 철학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비관적이기보다는 아주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에 대해 품고 있던 착각을 그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준 것뿐입니다. 행복은 지속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행복은 특정 순간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이 그러하듯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지금의 상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착각을 깨뜨려 줍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일 뿐이다. 이 문장, 처음에는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했다고 기억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전까지 있던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진 순간이기도 합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의 해방감, 오랫동안 앓던 병이 나았을 때의 홀가분함, 힘든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을 때의 안도감. 그 행복의 상당 부분은 고통이 사라진 것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꼽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타인이 가진 것을 부러워한다. 비교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월급을 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올랐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동료의 연봉이 여러분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아까의 기쁨은 어디로 갔나요? 사라집니다. 오히려 기분이 나빠집니다. 월급의 절대적인 금액은 달라진 게 없는데 비교 대상이 생긴 순간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비교의 함정입니다. SNS가 생기기 전 우리는 주로 주변의 몇십 명 정도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수백만 명과 비교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유튜브에서, 각종 미디어에서 접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중 가장 성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만 보게 됩니다. 그 하이라이트 영상, 그 편집된 사진과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에서 한 발 물러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러선다는 것이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나의 행복을 측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타인의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일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비교의 기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대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평온으로 가는 첫 번째 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 대신 평온을 이야기합니다. 평온이라는 말, 처음에는 밋밋하게 들릴 수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에 비해서 훨씬 소극적이고 덜 설레고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은 소음처럼 지나가지만 평온은 공기처럼 남는다. 행복은 강렬하지만 짧습니다. 새해 첫날의 흥분, 졸업식 날의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 이런 감정들은 강렬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면 평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의 고요함,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마무리했을 때의 담담한 만족감, 가족과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있을 때의 편안함. 이것들이 바로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평온이 삶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인 상태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삶은 덜 잔인해진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현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 직장을 시작하면서 지곳에서 모든 것이 완벽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첫날의 작은 실수에도 크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새 곳이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삶에 무관심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후회는 대부분 과거에서 옵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 쇼펜하우어는 과거와 미래에 마음을 두는 것이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할 때 마음은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욕망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삶의 에너지이기도 하니까요. 그가 말하는 것은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생겼을 때 나는 지금 이것을 원하는구나라고 관찰하되 그 욕망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삶은 화려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견딜 수 있다면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다. 이 문장,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공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익숙합니다. 큰 성취, 대단한 업적, 타인의 부러움을 사는 삶.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아주 평범한 하루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별히 좋지도, 특별히 나쁘지도 않은 날, 그냥 밥 먹고, 일하고, 자는 날. 이런 날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 평범한 날을 이 정도로는 부족해, 뭔가 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해라며 불만스럽게 보낸다면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불만 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반면 그 평범한 하루를 오늘도 무사히 지냈구나 라며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평화로운 것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성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담담하게 그리고 감사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들이 모이면 삶 전체가 조금씩 더 견딜 만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드라마틱한 하루하루가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들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럼 행복을 포기하라는 건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살라는 건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저도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